안녕하세요. 재료역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한 학기 동안 재료역학 수업을 맡게 된 국준민 교수라고 합니다. 재료역학 수업의 강의 방법은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원래 강의를 해야 되지만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람이 많이 모여서 강의하는 게 위험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비대면 동영상 강의를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가 좀 잠잠해지면 이제 강의실에 직접 만나서 우리가 강의를 하게 됩니다. 본 재료역학 수업에 사용되는 교재는 합격 재료역학이라는 책으로서 학진 출판사에서 출판된 책이고 이을복 선생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본 재료역학의 출석 및 수업 에티켓으로는 수업은 원래 여러분들이 강의를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강의실에 직접 오셔서 전자출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출결을 해야 되지만 당분간 비대면 강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 자료를 시청하시고 나서 과제를 제출함으로써 출석을 대체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시청하시고 나면 간단하게 그 수업 내용에 대해서 작성을 하라고 간단하게 과제가 주어지면 그 과제에 맞게끔 간단한 답변서, 즉 보고서 식으로 간단하게 제출을 해 주시면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출석을 한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출석 점수는 학교 규정에 따라서 배분이 되고 수업 중에는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 중에는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은 진동이나 또는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제 및 평가 방법으로는 과제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전에 두 차례에 거쳐서 레포트를 제출하셔야 되는데 이 제출하신 레포트를 평가해서 레포트 점수, 과제 점수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방법은 출석 15점, 과제 15점, 중간고사 35점, 기말고사 35점 이렇게 총 100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여러분들의 평가 방법을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점수를 쭉 1등부터 뭐 150등까지 해서 배분율에 따라서 학교의 성적 배분율에 따라서 학점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평가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재료역학 수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재료역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기계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배우고 있는 삼역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삼역학이라고 하는 거는 재료역학, 연력학, 유체역학 이렇게 세 가지 역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고체, 그러니까 재료에 대해서 재료가 어떠한 강도를 갖고 얼만큼의 두께를 가져야 안전하게 설계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재료의 강도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리를 놓는다든가 아니면 구조물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기계 부품을 만들 때 이 부품에 사용되는 재료를 어떠한 재료를 사용할 건지 어떠한 두께로 사용할 건지 이러한 것들을 계산할 수 있는 학문이 바로 재료역학입니다. 그래서 재료역학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부분이 먼저 하중입니다. 하중. 자, 하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는 힘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중이라고 하는 것은 하중은 우리가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 그러니까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하중이라고 합니다. 이때 외력은 물체를 변형시키려는 요인이 되고 하중은 일반적으로 힘과 모먼트의 형태로 물체에 가해지며 작용 시간, 작용 형태,
변형 형태에 따라 크게 세 개로 분류합니다. 자, 먼저 분류 형태 중에서 작용 시간에 따른 분류를 알아봅시다. 자, 작용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정하중과 동하중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하중이라고 하는 것은 하중의 크기와 방향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고 일정한 하중을 정하중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하중과 시간과의 그래프에서 시간이 지나도 똑같은 하중이 계속 작용하고 있는 형태의 이러한 하중을 우리가 정하중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책상 위에 어떤 물건을 올려놓고 있을 때 그게 계속 유지되고 있으면 어떠한 하중이 그대로 일정한 하중이 그대로 계속 정지되어 있는 형태로 가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하중을 우리가 정하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에 비해서 동하중이라고 하는 것은 하중의 크기와 방향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하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하중은 다시 자, 반복하중, 교본하중, 충격하중, 이동하중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반복하중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들 엘리베이터와 같이 하중의 크기와 방향이 같고 일정한 하중이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하중을 말합니다. 자, 엘리베이터는 우리가 자, 1층부터 20층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죠. 자, 그거와 같이 저기 하중과 시간의 그래프에서 보시면 자, 이렇게 하중이 가해졌다가 다시 감소됐다가 증가했다 감소했다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이러한 하중을 우리가 반복하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교본하중입니다. 교본하중은 증기기관의 기관처럼 우리가 하중의 크기와 방향이 주기적으로 인장과 압축력이 상호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하중을 말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어떠한 하중이 인장하중과 압축하중, 인장하중과 압축하중이 이렇게 계속 서로 잡아당겼다가 다시 눌렀다가 잡아당겼다가 눌렀다가 이런 하중이 계속 반복되는 이러한 하중을 우리가 교본하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 충격하중은 극히 짧은 시간에 작용하는 하중을 충격하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되면 충격을 받는다고 하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힘이 갑작스럽게 짧은 시간, 극히 짧은 시간에 작용하는 하중을 우리가 충격하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네 번째 이동하중입니다. 자, 이동하중이라고 하는 것은 교량 위에 달리는 자동차처럼 하중이 시간에 따라서 이동하면서 작용하는 하중을 이동하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리 위에 차가 이렇게 굴러가고 있을 때는 하중의 위치가 계속 바뀌죠. 시간에 따라서 하중의 위치가 바뀝니다.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하중이 이동하는 형태의 하중을 우리가 이동하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작용 형태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작용 형태에 따라서 분류하면 자, 집중하중과 분포하중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형태에 따라서 집중하중이라고 하는 것은 하중이 한 질점에 집중적으로 작용하는 하중을 말합니다. 자, 밑에 있는 그림에서 보시면 자, 어떠한 하중이 한 곳에 이렇게 바늘처럼 한 곳에 집중해서 발생되는 집중해서 가해지는 이러한 하중을 우리가 집중하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에 비해서 분포하중, 자, 분포하중은 하중이 분산되어 작용하는 하중으로 분산 형태에 따라 균일 분포하중, 전변 분포하중, 불균일 분포하중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균일 분포하중입니다. 균일 분포하중은 하중의 크기가 일정한 형태로 분산되어 작용하는 하중입니다. 자, 여기 밑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균일 분포 하중은 하중이 집중 하중에 비해서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분포되어 있는데 자, 균일하게 하중의 크기가 균일하게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형태의 이런 하중을
우리가 균일 분포 하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에 비해서 두 번째 전변 분포 하중은 하중의 크기가 점차적으로 변화하는 형태의 하중을 우리가 전변 분포 하중이라고 합니다. 자, 밑에 보시면 자, 하중의 크기가 여기 왼쪽에서는 작았다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커지는 형태로 변화가 되는 하중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하중을 우리가 분포되어 있는데 점점 갈수록 커지는, 자, 점점 변화되는 분포 하중이란 얘기죠. 그래서 전변 분포 하중,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전변 분포 하중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자, 왼쪽이 이렇게 큰 하중이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작아지는 전변 분포 하중도 있을 수 있겠죠. 자, 똑같은 형태의 크기는 반대로 이렇게 작용하는 이러한 형태의 하중도 전변 분포 하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불균일 분포 하중입니다. 하중의 크기가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작용하는 하중을 말합니다. 자, 여기 밑에 있는 그림처럼 자, 여기에서 균일 분포 하중이나 전변 분포 하중은 어떠한 규칙성이 있고 일정한 하중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불균일 분포 하중은 어떠한 규칙이 없습니다. 규칙이 없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하중을 우리가 불균일 분포 하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 분류 방법으로는 자, 변형 형태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자, 변형 형태에 따라서는 우리가 자, 축하중과 전단하중, 굽힘하중, 비틀림 하중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축하중은 물체를 축방향으로 변형시키는 하중으로 인장하중과 압축하중이 축하중에 해당됩니다. 자, 이러한 축이 있는데 이러한 축이 자, 축방향으로 어떠한 하중이 작용하는 걸 우리가 축하중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중에서 축하중은 인장하중과 압축하중이 있는데 축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는데 이 축방향으로 잡아당기느냐 아니면 축방향에서 이렇게 압축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인장하중이다 압축하중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장하중은 물체를 축방향으로 인장시키는 하중이다. 그래서 축방향으로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형태로 하중이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인장하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대로 압축하중은 물체를 축방향으로 압축 변형시키는 하중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축이 있을 때 이걸 양쪽에서 이렇게 누르는 압축하는 형태의 힘이 가해지는 하중을 우리가 압축하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단하중입니다. 전단하중은 물체를 축방향의 수직한 방향으로 전단 변형을 시키는 하중으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다. 또한 작용선은 서로 평행하게 작용하는 하중이다. 자, 여기에 보시면 어떠한 이러한 축이 있는데 이 축에 양쪽에서 이렇게 작용하는 자, 우리가 가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위가 어떠한 종이나 이러한 것들을 자를 때 양쪽으로 전단시키는 힘에 의해서 이렇게 작용하는데 이러한 하중을 우리가 전단하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굽힘 하중입니다. 굽힘 하중은 물체의 축방향과 임의의 각도를 갖는 굽힘 변형을 시키는 하중이다. 그래서 어떠한 재료를 우리가 구부러뜨리는 이렇게 구부러뜨리는 형태로 하중이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굽힘 하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틀림 하중입니다. 비틀림 하중은 물체의 축 주위에 모먼트를 작용시켜 비틀림 변형을 시키는 하중이다. 자, 다시 말하면 어떠한 이러한 축이 있으면 이걸 비튼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이렇게 축을 비트는 형태로 하중이 작용하는 하중을 비틀림 하중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중의 종류를 우리가 세 가지 형태에 따라서 분류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단위계입니다. 자, 공학에서 사용되는 단위계는 자, 특히 재료역학에서 사용되는 단위는 국제 단위계, 자,
자, SI 단위라고 합니다. 국제 단위계를 우리가 SI 단위계라고 하는데, 자, SI 단위계는 1960년 국제도량형 협회에서 채택한 단위계를 사용하도록 KS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단위계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는 뭐 예전에는 무게를 무슨 자, 우리가 고기를 살 때 한 근 주세요, 두 근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근을 따진다든가 거리를 따질 때 몇 리, 뭐 10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처럼 각 나라마다 사용하는 단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위를 우리가 국제적으로 통일을 하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SI 단위입니다. SI 단위. 그래서 우리가 1960년부터 우리나라는 SI 단위를 사용하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각 나라마다 각자 사용하던 과거에 사용하던 단위가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I 단위를 같이 사용하자고 하고 있지만 그 단위들이 아직도 혼용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옛날에 뭐 근이나 거리를 리로, 자청 리로 이렇게 사용하기도 했지만 우리가 6.25 이후에는 우리가 미터 공학나사를 사용했습니다. 거리를 미터로 나타내고 힘을 킬로그램 포스로 나타내고 이렇게 사용하던 단위가 있는데, 자, 이러한 단위를 미터계 공학 단위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위를 사용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1960년 이후에 SI 단위를 사용하자 이렇게 했지만 현재 실무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과거의 단위들이 혼재돼서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SI 단위로 완전히 통일을 하려고 하면 그만큼 시간이 이렇게 지나야지 나중에 이제 SI 단위로 이렇게 통일이 될 수 있는데, 우리 교재에서도 우리가 SI 단위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치러지는 자격증 시험이나 뭐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데에서 우리가 역학적인 계산들은 전부 다 SI 단위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교재에서도 우리가 SI 단위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실무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시면 아직도 공학 단위를 사용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공학 단위와 SI 단위를 같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또 특히 우리가 이제 영국계 단위라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피트나 인치나 이러한 것들을, 파운드 이러한 단위들을 쓰고 있는 영국계 단위를 실무에 가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국계 단위까지 이렇게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단위를 환산한다든가 이럴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SI 단위계에 대해서 알아보면, 자, SI 단위계는 길이를 미터로 사용하고 질량을 킬로그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세크로 사용하고, 자, 이렇게 세 개의 단위를 우리가 기본 단위라고 합니다. SI 단위에서는 길이, 질량, 시간을 기본 단위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자, 이러한 기본 단위들을 우리가 조합을 해서 만들어진 단위를 우리 유도 단위라고 합니다. 유도 단위. 그래서 유도 단위에는 힘, 응력, 에너지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자, 이러한 단위들은 우리가 이러한 기본적인 단위들을 조합해서 만들어진 단위입니다. 그래서 SI 단위에서는 힘을 나타내는 단위가 뉴턴을 사용하고 있는데, 뉴턴은 우리가 이 공학 단위로 보면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의 자승, 이 단위를 우리가 뉴턴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응력이라는 게 있는데, 응력은 우리가 SI 단위에서는 파스칼을 씁니다. 파스칼. 자, 파스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파스칼은, 자, 뉴턴, 힘을, 그러니까 미터의 자승, 그러니까 단면적이 되겠죠. 단면적으로 나눈 값을 우리가 파스칼이라고 합니다. 자, 응력 또는 압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압력도 파스칼 단위를 쓰는데, 힘을 단면적으로 나눈 값, 이 단위를 우리가 파스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는 우리가 SI 단위에서는 줄로 나타내는데, 자,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자, 킬로그램, 무게에다가 거리를 곱한 것, 이거를 우리가 에너지, 줄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터계 공학 나사에서는 아까 SI 단위에서는 힘을 뉴턴으로 나타낸다 그랬는데 공학 단위에서는 힘을 킬로그램으로 나타냅니다. 킬로그램 포스로 나타내고, 자, 응력은 킬로그램 포스 퍼 미리의 자승. 아까 힘을 단면적으로 나눈 값이라 그랬죠. 그래서 힘이 킬로그램 포스로 공학 단위에서 나타내기 때문에, 자, 힘 킬로그램 포스를 단면적 미리의 자승으로 나눈 값이 응력이다. 또는 미터의 자승으로 나눈 값이 응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킬로그램 포스 퍼 미리의 자승 또는 킬로그램 포스 퍼 미터의 자승, 이렇게 나타내는 게 응력을 표시하는 단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중량 1kg, 그러니까 중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무게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 몸무게가 몇 킬로그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자, 무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한 값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무게를 달에 가서 재는 몸무게와, 자, 지구에서 재는 몸무게는 다릅니다. 다른 이유가 여러분들이 중력 가속도를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해야 되기 때문에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1kg이라고 하는 거는, 자, 여러분들의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한 게 중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SI 단위로 환산을 하면 중력 가속도 9.8m/s의 자승을 우리가 고려해 줘야 된다. 그래서 1kg이라고 하는 거는, 자, 질량 1kg에다가, 자, 중량 1kg 포스는 질량 1kg에다가 중력 가속도 9.8m/s의 자승을 곱해 줘야 됩니다. 요 값이 바로, 자, 여러분들 중량 또는 무게를 나타내는데 9.8N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SI 단위의 힘과 응력에 대한 단위를 나타낸다. 자, 여기에서 1kg 포스가 9.8N이기 때문에, 자, 반대로 얘기하면 1N은 9.8분의 1kg이 되겠죠. 그래서 질량 1kg의 물체에 1m/s의 자승의 가속도를 일으키게 하는 힘이다.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1N이라고 하는 이 무게를 우리가 앞에 접두어 K를 붙이게 되면, 자, K는 10의 3승, 그러니까 1000N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1km가 1000m인 것처럼, 자, 어떠한 단위 앞에 접두어 K가 붙으면 1000의 3승만큼 더 커진다는 얘기죠. 자, 그 단위의 앞에 M, 메가가 붙으면 1메가뉴턴에서 100만 뉴턴, 즉 10의 6승 뉴턴이 됩니다. 자, 1파스칼은 9.8분의 1kg 포스 퍼 미터의 자승이 되고, 이걸 다시 나타내면 1N 퍼 미터의 자승이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파스칼 앞에 M, 메가가 붙으면, 자, 1메가파스칼이 되는 거고, 1메가파스칼은 100만 파스칼, 그러니까 10의 6승 파스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기가가 붙으면 10의 9승이 되겠죠. 10의 9승이면 이게 10억 파스칼입니다. 그래서 1기가파스칼은 10억 파스칼, 즉 10의 9승 파스칼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단위 앞에 붙는 접두어가 있습니다. 접두어. 그래서 앞에 DA가 붙으면 데카, 그래서 10승만큼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10의 2승은 헥토, 자, H로 표시하죠. 그 다음에 10의 3승은 킬로, K를 붙여서 킬로, 10의 6승 메가, 그 다음에 10의 9승 기가, 10의 12승은 테라. 여러분들이 컴퓨터 하드나 이런 것들 보면 10의 12승 바이트, 그러니까 테라바이트를 쓰고 있죠. 이렇게, 자, 앞에 T를 붙여서 테라. 15승은 페타, 18승은 엑사, 21승은 제타,
10의 24승은 요타 이렇게 자 10의 1승부터 24승까지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고,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마이너스입니다. 자 10의 마이너스 1승은 대시, 10의 마이너스 2승은 센치, 10의 마이너스 3승은 미리, 10의 마이너스 6승은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9승은 나노,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12승은 피코, 10의 마이너스 15승은 펜토, 10의 마이너스 18승은 아토, 10의 마이너스 21승은 잽토, 10의 마이너스 24승은 욕토. 이렇게 우리가 정밀한 어떠한 단위를 했을 때는 10의 마이너스 단위 해가지고 여기에 앞에 접두어 피코나 나노, 이러한 나노미리, 나노미터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봤던 우리가 SI 단위와 공학 단위를 비교해 보면, 자, 하중을 표시하는 거는 SI 단위에서는 뉴턴을 사용하고 있고, 공학 단위에서는 킬로그램 포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하중과 힘은 똑같은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하중은 다르게 말하면 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힘도 마찬가지로 SI 단위에서는 뉴턴, 그 다음에 공학 단위에서는 킬로그램 포스를 사용하고 있고, 자, 응력은 파스칼을 SI 단위에서는 파스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단면적으로 나눈 단위가 파스칼이다. 자, 공학 단위에서는 자, 힘이 킬로그램 포스였죠. 그래서 킬로그램 포스를 단면적 미리의 자승으로 나눈 거 합시다. 자, 모먼트라고 하는 거는 힘에다가 거리를 곱한 것입니다. 그래서 힘, SI 단위에서 힘은 뉴턴이었고 거리는 미터니까 뉴턴에다 미터를 곱한 뉴턴 미터가 모먼트가 됩니다. 자, 공학 단위에서는 아까 킬로그램 포스에다가 자, 거리를 곱한 값이니까 킬로그램 포스 미터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 F를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우리가 단위를 쓸 때 자, 질량도 킬로그램을 쓰고 그 다음에 힘도 킬로그램을 쓰기 때문에 자, 공학 단위 힘과 질량을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 킬로그램 다음에 우리가 하중에다는 F를 붙이고 질량은 킬로그램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여기에 가로치고 M, 매스 해가지고 M을 이렇게 가로쳐서 넣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질량은 SI 단위에서는 킬로그램을 쓰고 있고, 자, 공학 단위로는 킬로그램 포스 세크의 자승 퍼 미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압력도 응력과 같은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도 파스칼, SI 단위에서는 파스칼을 쓰고 있고 공학 단위에서는 킬로그램 포스 퍼 센티미터의 자승 이렇게 힘을 단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동력의 SI 단위는 자, W 와트를 쓰고 그 다음에 공학 단위에서는 킬로그램 포스 미터 퍼 세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와 일에서는 우리 SI 단위에서는 주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공학 단위에서는 킬로그램 포스 미터를 쓰고 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재료역학을 하다 보면 어떠한 기호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기호로 사용되는 문자는 우리가 그리스 문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자 중에서 여기 앞에 있는 이 글자들은 우리가 그리스 문자의 대문자에 해당되고, 자, 오른쪽에 있는 문자들은 소문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소문자 요거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그 다음에 제타, 이타, 세타, 요타, 카파, 람다, 뮤, 뉴, 크사이, 오미크론, 파이, 로, 시그마, 타우, 업실론, 파이, 카이, 푸사이, 오메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위 기호들도 여러분들이 알아 놓으셔야 되는데, 특히 우리가 재료역학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호들은 여기에 약간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이러한 그리스 문자들은 여러분들이 알아 놓으셔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대문자보다는 우리가 기호를 소문자를 많이 쓰기 때문에 소문자는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알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재료역학의 하중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